1995년 7월 30일 일본 도쿄 하치오지시 교외 주택가에 자리한 슈퍼마켓 난페이 오하다점. 지인에게 근무가 끝났으니 데리러 오라고 연락한 이나가키 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지인이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열린 문을 통해 발견한 것은 총에 맞아 쓰러진 세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유례가 드문 잔혹한 총기살인, 경시청과 민간협력회가 내건 현상금 액수만 600만엔, 투입한 수사 인력만 22만 6천 명, 정보 제공은 약 1200건, 수사 대상자는 1만 명 이상.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파트타임 근무자로 일하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던 이나가키 노리코 씨. 아르바이트를 하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의 양로원에서는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평판을 받았던 마에다 히로미 씨. 히로미 씨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꿉친구며 아이들을 매우 좋아했고 보육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아르바이트생 야부키 메구미 씨.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세 사람은 왜 이런 잔혹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을까요? 수사팀이 확인한 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나가키 씨는 묶이지 않은 상태였으나 얼굴을 권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다친 뒤 금고 옆 빈 공간에 밀쳐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마와 정수리에 각각 한 발씩 총탄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메구미 씨와 히로미 씨는 서로의 손이 테이프로 묶인 채 엎드린 자세였으며 뒷머리에 각각 한 발씩 피격되어 즉사했습니다. 금고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총알 자국도 있었으나 열려고 시도한 흔적은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의 소지품과 사무실 내부 역시 건드리지 않은 범인은 범행 후 현장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정황으로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범행의 목적이 단순한 금전 탈취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강도설과 원한설의 양면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범인은 단독범으로 260mm 크기의 신발을 신었고 발자국의 부착물로부터 미세한 철분과 점토, 이끼가 채취되었습니다. 이 철분은 용접 시 비산된 것으로 보여 실행범이 용접 작업에 종사했거나 철공소 등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필리핀제 스카이어스 빙엄 38구경 권총은 미국 콜트사의 권총을 모방해 만든 제품으로 성능이 낮고 조악하여 명중률이 낮아 그런 총으로 확실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도 범인은 청부 살인업자 등 살해에 익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목는 데 사용된 접착 테이프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일부도 검출되었는데 사무실 내 책상에 장갑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할 때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다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5년 7월 30일 그날은 마침 슈퍼 근처 기타노하라 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지역 자치회 주최 봉오도리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슈퍼 주변에는 북과 봉오도리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휩싸였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에서도 슈퍼 내부와 그 주변에서는 수상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앞을 서성이며 내부를 엿보는 듯한 흰 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은 50대 남성이 손님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슈퍼 앞에 차량 2대가 앞뒤 차간거리를 거의 두지 않고 딱 붙어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쇼핑객이 평소 주차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근처 주민들이 이 두 차량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매장 안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쇼핑은 하지 않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정문이 아닌 식욕, 생선 코너 사이에 통로를 빠져나가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통용문은 가게 서쪽에 있었으며 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 정문 앞 도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운전자가 매장 안을 엿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다른 한 명을 재촉하는 듯한 모습의 2인조의 젊은 남성이 목격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탐문 수사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복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이 자택 차고에 차를 주차하려던 중 슈퍼 사무실 아래 통로에 젊은 남성 한 명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불빛이 비치자 얼굴을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차폭등을 켠 채 시속 20km 정도로 서행하며 가게 안을 엿보던 35세 전후의 남성. 슈퍼 남쪽 20m 노상에 무등화 상태로 주차하고 있던 남성. 무등화 상태로 급히 주행해 사라진 차를 운전하고 있던 25세 전후의 야구 모자를 쓴 마른 체형의 남성. 현장 주변에서 목격된 수상한 차량은 총 3대였으며 모두 슈퍼의 서쪽, 남쪽, 동쪽에 각각 주차되어 있었고 이 모든 차량은 공통적으로 흰색이었으며 차종은 도요타 체이서 또는 도요타 마크2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추적해도 폐차 처분된 경우가 많아 당시 소유자 정보의 뒷받침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중 이나가키 씨는 금고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점장 책상 위에는 금고 잠금 해제 번호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으며 금고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526만 엔을 훔치려 한 흔적이 없다는 점, 사무실 내 물품을 뒤진 흔적도 없고 책상 서랍을 연 흔적도 없고 피해자들의 지갑이나 소지품도 전혀 건들지 않고 단 5분도 채 되지 않아 피해자 3명을 연속으로 사살하고 떠났다는 점. 이는 이 사건이 단순 강도 범죄가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진 원한설이 부상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이나가키 씨의 교우 관계였습니다. 이나가키 씨는 이전에 하치오지 미사키초의 고급 클럽 코아쿠에서 인기 호스티스로 일했으며 스시집에서 동석한 남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2~3만 엔 상당의 고급 참치 토막을 신문지에 싸서 핸드백에 넣고는 그대로 남성 손님에게 계산하게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스시집 사장님에 따르면 남성에게 돈을 쓰게 하는 방식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상이 남는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하치오지 번화가에서 와카오라는 스낵바를 열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는 등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스낵바 와카오에서는 싸움이 잦아 경찰차 소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때로는 구급차가 오기도 했습니다. 와카오에서 일했던 전 호스티스들의 증언에 따르면 싸움의 대부분은 가게가 손님들에게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려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치오지 밤거리에서 유명인이었던 그녀는 남녀관계가 화려했으며 그러한 교우관계에는 폭력단 관계자나 뒷세계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인에 따르면 이나가키 씨는 성격이 거칠고 격렬했으며 과거 음식점에 남성과 함께 방문했을 때 남성을 거칠게 꾸짖는 모습을 항상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주변인들은 사건 소식을 듣고 단순 강도가 아니다, 이나가키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범행일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나가키 씨는 사건 발생 전 커터 칼날이 들어있는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편지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인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찰은 이나가키 씨 주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남성은 약속 시간에 이나가키 씨가 나타나지 않자 함께 가기로 했던 음식점으로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음식점에도 이나가키 씨가 없자 음식점 사장님에게 남페이 슈퍼까지 함께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여사장님을 동행한 점, 전화 신고 대신 직접 파출소로 뛰어간 점 등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동은 증인을 데려가서 자신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려 했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권총과의 접점이 없어 혐의가 풀렸습니다. 이나가키 씨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점장은 처음에는 관계를 완전히 부정했지만 나중에 주변에는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점장의 진술은 이나가키 씨에게 유혹당했지만 거절했다는 식으로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점장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야채를 사러 다녔으며 화려한 손목시계나 액세서리를 즐겨 착용했다고 합니다. 교우 관계도 화려하여 조심성 없이 폭력당 관계자 등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시계 자랑 등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점장은 수사 일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을 때 말도 안 돼, 세 사람 모두 살해당했을 리가 없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점장에 대한 혐의는 수사팀 내에서 내부 자작극 가설을 낳았습니다. 점장이 돈을 횡령하는 등의 이유로 강도 사건을 계획했고 본래는 단순한 가짜 강도 계획이었으나 어떤 계기로 살인사건이 되어버렸으며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해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들까지 살해당했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살해당했을 리가 없다 고 무심결에 말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장에게서는 실제 실행범 그룹과 연결되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확정되었습니다. 남성은 이나가키 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 이나가키 씨에게 5천만 엔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 회사 사장은 당시 성행했던 땅 투기에 관여했던 인물로 폭력당과도 연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나가키 씨와는 유흥업소 시절부터 아는 사이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독립자금까지 모두 대준 이나가키 씨에게는 최대의 후원자였습니다. 이나가키 씨는 부동산 회사 사장이 아닌 다른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위자료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나가키 씨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자 이 부동산 회사 사장에게 위자료 회수를 대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 사장이 위자료를 회수하고도 정작 이나가키 씨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나가키 씨는 회수한 돈을 주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다른 폭력당 관계자에게 상담하는 등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회사 사장의 집에 총탄이 발사되거나 이나가키 씨의 지인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등 양측에 가담한 폭력단이 개입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태에 쌍방은 대형 우익 관계자를 중재자로 내세워 화해했고 그 화해금으로 부동산 회사 사장이 이나가키 씨에게 5천만 엔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이나가키 씨는 주변 술친구들에게 곧 적립보험이 만기가 되어 5천만 엔이 들어온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 금전 문제를 일으킨 부동산 회사 사장이 사건의 흑막이라는 시각이 강해졌는데 이는 화해금 5천만 엔이 이나가키 씨에게 전달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이나가키 씨의 후원자로 있으면서 총액 2억 엔 이상을 썼고 빌려준 돈도 떼이게 되자 회수한 돈으로 보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폭력단을 끌어들인 큰 소동이 되었고 결국 우익 관계자의 중재까지 받게 되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저 여자 언젠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의 악담을 했다는 증언도 있어 이 부동산 회사 사장에게 의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접착 테이프에 남아있던 지문 일부나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한이 아닌 슈퍼의 매상금을 강탈할 목적으로 범인이 사무실에 침입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중에는 사무실 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는 야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슈퍼는 근처에서도 부주의하고 보안이 허술한 슈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매상금을 금고로 옮길 때 직원들은 계산대 속 돈통을 통째로 들고 슈퍼 외부로 나갔다가 바깥 통로를 지나 주차장에 면한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사무실로 들어가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는 슈퍼의 구조상 내부를 통해서는 2층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그대로 외부에 노출한 채 운반하는 모습을 근처 주민들이 모두 보고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슈퍼의 방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여성 직원들에게만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건 당일 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이나가키 씨는 평소에도 슈퍼의 방범 대책에 대해 주변 인물들에게 불안감을 자주 호소했으며 그 불안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게를 그만둔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같은 시기에 다마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슈퍼 등의 사무실을 노린 권총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범행 수법이 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 범행 그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어 강도설이 제기됩니다. 총알 자국의 형태가 옆으로 가늘고 길게 늘어난 폭 2cm 정도의 타원형이었고 오른쪽은 깊고 왼쪽은 얕았습니다. 이는 총알이 금고에 맞고 튕겨나간 흔적으로 보입니다. 총알 자국이 발견된 위치는 바닥에서 80cm에서 90cm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이 높이는 몸을 숙여 금고를 열려고 했던 사람의 시선 높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나가키 씨가 머리에 맞은 두 발의 총탄 중 한 발은 몸을 관통했고 나머지 한 발은 관통하지 않고 체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열쇠 구멍을 노리고 발사된 총알이 금고에 맞고 튕겨나가 이나가키 씨의 머리에 명중했을 가능성입니다. 튕겨나간 총알은 찌그러지며 속도가 떨어져 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을 관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통한 총알은 확실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지근거리에서 직접 총구를 향해 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지만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도설에 중점을 두었다면 수사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간 문춘의 2001년 11월 22일자 기사는 범인의 실명을 적시한 폭력당 관계자의 편지가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편지는 별건으로 구치되어 있던 간사에게 폭력단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이 아랫사람이 범인을 알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버리러 갔다고 자신이 사건에 관여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범행의 동기는 역시 금고 안에 돈이 목적이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의 손을 써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범인의 상세한 정보도 적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노데라 토우루. 편지에 따르면 이 인물은 전 자위관이며 현재는 세탁소 점원 혹은 신문 배달원이라고 합니다. 수사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에서 모든 사람을 조사했지만 유일하게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인물이 오노데라였다고 말하며 편지에서는 그를 기요세시 아사히가오카 단지에서 발생한 파출소 경찰관 습격 사건의 제1 발견자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문춘의 조사에 따르면 육상 자위대에 소속된 오노데라 토우루라는 사람은 9명, 하지만 나이와 제적기간 등을 고려하면 해당될 만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요세시 경찰관 습격 사건의 제1 발견자는 전 자위관이며 현재는 신문 배달원으로 편지 속 인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는 하치오지 슈퍼 사건 당시에는 다츠카와의 신문 판매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문춘의 취재에서 그는 하치오지 슈퍼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전에 일하던 판매소에서 갑자기 도망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뭐든지 나에게 경쟁심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 녀석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 편지가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보도되지 않았던 금고 속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보도에서는 400에서 500만인이라고 했지만 당시 하치오지 슈퍼 책임자였던 전 전무는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인이 추가로 들어있었다. 이건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편지에는 금고 속 금액이 700에서 8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어 전 전무의 숨겨진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점이 편지의 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묶여있던 접착 테이프에 남은 DNA의 조직 조각을 손상시키지 않고 특수한 액체 박리제를 사용해 접착면에서 지문 일부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으며 경시청이 보관한 1000만 명 이상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대조 결과 지문의 8개 특징점이 사망한 남성 X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은 보통 1억 명 중 1명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동일 인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지만 경찰과 사법기관이 동일 인물로 단정하는 기준인 12점 일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X는 완전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정식 피의자로 단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성 X는 사건 당시 50대였던 일본인 남성이었습니다. 지문이 대조될 시점인 2015년에는 이미 약 10년 전에 60대의 나이로 병사한 상태였죠. 그는 전직 운송업자였으며 사건 당시 도쿄 다마 지역에 거주하여 하치오지 지역의 지리에 밝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문 기록은 과거 분재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차량과 같은 흰색 세단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문 일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의 타임카드 기록 등이 사건 발생 시간대에 X가 하치오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현장에 남겨진 땀과 담배꽁초에서 채취된 DNA가 남성 X의 친족으로부터 제공받은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때문에 수사 관계자들은 X가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 접착 테이프를 범인이 입수하여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은 명중률이 낮은 총을 사용했음에도 확실하게 피해자들의 머리를 맞힌 것으로 보아 상당한 총기 훈련을 받은 인물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단순 운송업자였던 X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직 경시청 형사이자 범죄 저널리스트인 기타시바겐 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이런 미제 사건이 발생하면 중국 마피아 등을 엮어 거대한 이야기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지만 의외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나가키 씨만 얼굴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죠. 금고 비밀번호를 강요당하면서 맞았거나 X와 개인적인 트러블을 겪다가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신의 손상으로 볼 때 범인의 증오심이 느껴져요. 주저없이 머리를 쏘았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람은 총기 훈련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표적에 잘 맞힐까만 생각하게 됩니다. 권총의 차가운 질감이 감상적인 감정들을 날려버리죠. 반드시 암흑가 인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난항을 겪던 수사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의 일이었습니다. 경시청 형사부 수사일과의 넘버2 이사관으로서 수사를 주도했던 하라 유이치 씨가 말합니다. 각성제 소지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다른 구치시설에 구류되어 있던 한 일본인이 하치오지 사건의 범행 그룹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을 한 남자의 이름은 다케다 테루오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약물 및 강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00년부터는 중국인 범죄자 그룹과 손을 잡고 일중혼성 강도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는 9개 도현에서 총 17건, 약 6억엔에서 10억엔에 달하는 금품을 강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케다는 수사가 자신에게 미치고 있음을 알고 2002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으나 현지에서 체포되어 2006년 마약 밀수로 사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경시청은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거하여 중국 측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09년 9월 하라 관리관 등 총 5명의 일본 수사팀이 다롄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 아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케다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심이 된 일중혼성 강도단의 멤버 중에 KR이라는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K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치오지 슈퍼의 강도살인 사건, 그거 우리 그룹이 한 짓이야. 사실 그 중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케다를 신문하기 전부터 특별수사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었으며 해외 거주지도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에 대해 다케다가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일중혼성 강도단은 나고야가 거점이었고 아이치현이나 교토 등지에서 자산가 주택 강도를 반복했습니다. 이 멤버 중에 KR이라는 중국인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K는 같은 고향인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만으로 관동 지방에서 현금, 고급 브랜드품, 귀금속류를 빼앗는 강도단을 운영하고 있었죠. 동료 간의 불화로 나고야로 흘러들어와서 저와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K의 부탁으로 범행용 차량이나 운전수를 준비해준 적도 있죠. 다케다와 마찬가지로 일중혼성 강도단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신에게 사법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감지한 K도 2002년 4월 일본에서 도망쳐 홍콩을 경유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중국에 온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마약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04년경이었던가 그 녀석이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 사건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 우리가 한 짓이야 라고. 게다가 저에게 뿐만 아니라 몇몇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K의 푸젠성 그룹이 하치오지 사건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그룹 안에 실행범도 있어요. K는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K는 슈퍼의 매출금이 금고에 가장 많이 보관되는 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전 정보에서는 폐전무 야간에 슈퍼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을 거라 들었는데 통장 가보니까 정보가 달랐어. 강도는 적은 인원수라면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실패했지. 다케다의 신문을 계기로 수사당국의 타겟은 K에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K의 모습은 중국에서조차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약 문제로 다케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황한 그는 자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간발의 차로 고국에서 탈출했던 겁니다. 덧붙여 다롄에서 신문이 있었던 다음 해인 2010년 다케다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건 해명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KR은 중국 푸젠성 출신입니다. 1990년 일본에 처음 왔고 1994년 불법 체류로 강제 송환되었으나 이듬해 다시 일본에 미입국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쿄와 요코하마의 술집 등에서 일했지만 곧 동양 중국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뒷세계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K는 요코하마를 거점으로 푸젠성 동료들과 함께 고급 브랜드 가방이나 귀금속 절도, 강도를 저지른 후 이 물건들을 도쿄 킨시초에서 알선하여 매각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인 푸칭시에서는 그의 동료들이 범죄를 자랑하듯 소문을 퍼뜨렸는데 잘 나가게 된 K 일당을 가리켜 일본에서 강도질로 큰 돈을 벌었다. 슈퍼에서 여고생을 죽인 사건의 범인도 저들 그룹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특수수사본부는 K의 교우관계를 통해 찾아낸 W를 계속 신문했습니다. W는 한때 중국에서 K나 다케다와 마약 사업을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W는 현재 K의 소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W의 정보에 따르면 다케다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직후 K 역시 마약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중국에서 간발의 차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푸젠성 출신 지원 커뮤니티가 있는 토론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W는 이렇게도 증언했습니다. 우리 푸젠그룹의 인간들이 하치오지 사건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요. 실행범은 K의 고향 선배인 모토무라라고 생각해요. W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반드시 캐나다로 도망친 K에 대한 수사를 실현하고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K에 대해 명확히 확보된 범죄 사실 중 단기간에 증거 수집이 가능한 것은 캐나다 국내법상 중대범죄인 여권법 위반이었습니다. K는 2002년 일본 탈출 시 실제 존재하는 일본의 명의의 부정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라 이사관 앞에 놓인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은 중국도 송환을 요구하는 중국인 범죄자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구속시키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일본으로의 인도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 KR을 어떻게든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당시 경시청 수사 1과의 넘버 2인 이사관이었던 하라 유이치는 경찰청, 외무성, 법무성 및 검찰 당국 등과 끈질기게 교섭을 거듭했습니다. 외무성 담당자는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마약 사안으로 중국 정부도 송환을 요구하는 중국인을 일본의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일본으로 데려온다니 캐나다 정부가 인정할 리 없지 않습니까? 하라는 관계당국과 끈질기게 협의를 거듭하는 한편 캐나다 법무부와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열의는 공무원들에게도 전달되어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검찰관들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에 속한 인간으로서 유족을 위해서라도 아이들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고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져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9월 캐나다로부터 K의 신병 인도 결정이라는 희소식이 하라 이사관에게 도착했습니다. 일본 관계부처를 총괄하고 캐나다 사법당국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여 승인받아낸 전대미문의 장대한 작전은 완수되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하치오지 경찰서로 호송된 K에 대한 형사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원들의 추궁에 K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모르겠어. 아무것도 몰라. 사건도 하치오지라는 지명도 몰라. 가본 적이 없어. 예상대로 K는 전면 부정을 반복했고 그 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K의 변호사는 이는 별건인 하치오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K가 캐나다에 있다는 정보를 특수수사본부에 제공했던 전 동료 W는 다음과 같은 증언까지 했습니다. 실은 제가 K의 부탁으로 이 모토무라를 돌봐주게 되어 만난 적이 있어요. 모토무라의 대만인 여자친구와도 만났죠. 그녀는 킨시초 스낵바에서 일하는 호스티스였고 그 가게에서도 모토무라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모토무라에게 범죄에 사용할 차량 조달을 부탁받았어요. 그때 하치오지의 차량 정비소에 데려가려 했더니 그놈이 얼굴색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하치오지에서 큰일을 저지른 적이 있어. 미제 사건이야 라고요. 그 이상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저는 바로 슈퍼 남페이 강도살인 사건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치오지 강도살인이면서 미제라면 그거밖에 떠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당일 하치오지 시내에 들어서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살피고 반봉 카메라가 없는지 경계하며 확인하는 등 명백히 거동이 수상했어요.
그놈이 하치오지 슈퍼 사건의 실행범이 확실합니다. 킨시초 루트에서 모토무라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뒤를 쫓아 잡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후 K와 같은 고향 출신 여성과 알게 되어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2000년경 중국 고향의 K의 친척에게서 K그룹이 하치오지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 사전 정보와 달리 사무실에 종업원이 3명이나 있어서 실행 담당자가 패닉에 빠져 총을 쏴 살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로부터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피해자들의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선으로 푸칭시의 현지 수용 조직을 소개받아 K의 출신지 조사 활동도 마쳤습니다. 이 정도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고 온갖 고생 끝에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K를 인도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9월 K는 도쿄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대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전에 준비됐던 재구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K는 그대로 캐나다로 귀국했습니다. 사건 해결 의지가 부족한 수사 간부들이 미제 사건의 무거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라 유이치는 말합니다. 양국 사법당국이 고생 끝에 캐나다에서 주묘 참고인인 중국인을 데려왔는데 하치오지 특수수사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사부 전체가 나서서 대처했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항상 살인사건 수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유족입니다. 유족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다. 난 무거운 사실입니다. 진실을 끊임없이 파헤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입니다. 유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발견하려는 자세야말로 경찰의 본분이 아닐까요? 사건 전날 밤 자주 가던 스낵바에서 이나가키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운명은 잔혹하게도 그녀를 사건의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나가키 씨는 예전에 한번 슈퍼 남페이에서 퇴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임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건 당일에 복직하게 되었던 거죠. 또한 상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팔에는 방어하다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피하 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범인에게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범인에게 맞섰으며 뒤에 있던 히로미 씨와 메구미 씨를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가 센 일면도 있었지만 스낵바를 그만둔 후부터는 점차 온화한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녀처럼 밝게 웃는 사람이었죠. 사건 당시에는 험악한 표정의 얼굴 사진만 보도되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를 느끼겠습니다. 그 온화했던 표정을 당시의 종업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출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이나가키 씨, 그리고 짧은 삶을 뒤로하고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두 여고생 야부키 메구미 양과 마에다 히로미 양. 이 미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희생된 세 분의 영혼이 부디 영원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샤니 사건 파일의 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